불법 앱을 통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건팀이 지금 장난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직장에 방문해서 정신 차리겠어요? 연간 전화 금융 사기 피해액은 약 7천억 원에 달하며 그 수법 또한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피해자에게 낯선 번호로 전송된 문자 한 통. 그는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닌데 이제 제 아들이라면서 이제 급하게 핸드폰이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을 서비스 센터에 맡겨서 전화가 안 된다고 이제 급하게 카드가 좀 필요하다고 이제 카드랑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연락이 오셨거든요. 카드 이렇게 처음에 카드 하나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카드도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신분증 보내주고요. 아, 신분증까지? 네. 그다음에 카드를 이제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카드가 뭐 혜택이 안 된다, 뭐 좀 부족하다, 결제가 잘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카드를 전부 다 받는 거예요. 카드 정보를 받은 사기범은 링크 하나를 보내줍니다.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한 피해자에게 방법을 설명해주며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교환 코드 같은 게 적으면 서로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달라고 하면 어머니가 이렇게 다시 자기 거를 복사해서 보내주는. 첫 번째 카드로 이제 은행에서 92만 원 결제를 해서 상품권을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한 10분 뒤에 카드로 또 98만 원 이렇게 상품권 결제를 했습니다. 이때 좀 사기가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급하게 종료를 하고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순식간에 결제된 2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그제서야 피해자는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히 전화했죠. 문자도 했는데 답장도 없고 전화를 해도 당연히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걸자 착신 금지된 번호라고 나옵니다. 사기범은 전화번호를 없앤 뒤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문가를 만나서 피해자가 당한 사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원격 제어 어플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공격자가 했고 필요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요. 9자리 번호를. 모든 건 휴대전화에 설치된 원격 제어 앱 때문이었습니다. 원격 지원을 허용하겠냐고 이렇게 알람이 떠요. 당연히 허용을 했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앱들이 리스트가 떠 있잖아요. 연결이 된 거죠. 이 번호를 알려주는 순간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신 핸드폰의 제어권은 공격자한테 다 넘어가요. 9자리 번호를 공유하자 휴대전화들이 서로 연결됩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내용을 보고 SMS 인증에 필요한 번호를 가져다가 인증을 한다거나 공격자의 핸드폰에서 원격제에 있는 핸드폰을 전화를 받아서 ARS 인증에 필요한 번호를 누르고 인증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들의 부탁이라고 착각해 설치했던 원격 제어 앱. 앱 설치 후 피해자의 휴대폰은 범죄자의 손에 넘어갔고 피해자도 모르게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불법 앱 피해자를 만나봤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입니다.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출 승인이 났다고 해서 전화가 왔어요. 대출 승인 났으니까 약정서를 작성을 하는 이제 그 앱을 보내와서 사기범의 설명을 듣고 어떤 의심도 없이 링크를 눌렀다는 피해자. 대출 약정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 정상적인 대출 약정을 위한 정말 약정서 작성을 하는 건 줄 알았지. 그게 앱이 깔려서 정말 제 핸드폰이 정비폰이 됐다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피해자도 모르게 설치된 불법 앱. 그 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대출기관을 사칭해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이제 그쪽 이제 기존 대출 받았던 2,400만 원만 먼저 현금으로 변제를 하면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 난 거 그대로 이제 대출 진행을 하도록 얘기가 됐다. 송금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 자료가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직접 자기네 직원을 보낼 테니까 현금으로 준비해가지고 전달해달라고. 피해자는 결국 사기범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줬습니다. 현금을 전달하면서 의심은 들지 않았을까? 피해자는 찜찜한 느낌을 받아 나름대로 확인을 해봤다고 말합니다. 건강이라든지 예금보험공사인가 거기라든지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이제 대표 번호 확인하고 제 핸드폰으로 똑같이 번호를 전달을 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그쪽에서 다 받고 이렇게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사기범이 일명 전화 가로채기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에게 총 4차례에 걸쳐 6,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왜 저렇게 당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아요. 홀리듯이. 그 누구라도 만약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누구라도 다 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기범은 어떻게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챌 수 있었을까요? 보안 전문가의 시연을 통해 전화 가로채기 수법을 알아봤습니다. 금감원에 전화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기꾼 휴대폰으로 지금 전화 받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 기록에 남는 건 분명 금융감독원의 대표 번호입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전화는 사기범의 휴대전화로 연결됩니다.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사의 전화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할 때 그 악성 앱이 그 전화번호를 끊어버립니다. 끊자마자 바로 사기꾼 휴대폰 번호로 다시 되걸어버려요. 그런 원리입니다. 일반인이 악성 앱임을 구분할 수는 없는 상황. 정보기관이나 금융사는 URL을 보내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100% 금융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범이 보낸 악성 앱을 설치한 또 다른 피해자. 보이스피싱 그 얘네들이 내가 불러준 IP 주소를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바로 입력하면 바로 앱이 딱 깔려요. 253.196.179. 그리고 마지막에 검색해보시면 노초의 뜻인지. 왜 깔으냐면 내 휴대폰은 모든 걸 해킹하기 위해서 까는 거예요.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뭘 하고 있다는 걸 다 아는 것 같아요.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가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고 기존에 대출했던 다른 은행까지 사칭했다는 사기범. 네, 말씀하세요. 전화를 말없이 끊습니까? 예? 누구세요? 뭐라는 사람이세요, 당신? 예? 당신? 저희 채권팀이 지금 장난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가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당신 직접 방문해서 정신 차리겠어요? 우리 여기 직장에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찾아오시던가 말든가 상관없고요. 지금 내가 보관협박 받을 이유는 없고요. 다 할 얘기만 합시다. 할 얘기만 해요. 신고를 할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나중에 배상 청구가 소리가 들어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전화 끊어야죠. 사기범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받아내기 위해 거짓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현금을 전달하고 채무 변제 확인서를 받았는데요. 확인서는 가짜였습니다. 내가 어제 갚았던 돈이 상환이 안 되고 그대로 잔고가 똑같이 되면서 메시지로 쭉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거 당했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보이스피싱을 피하기 위해선 뭘 주의해야 할까요?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 받는다라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사기범들이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 등에는 그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 규정하는 법은 절대 없고요. 만약에 누군가가 시청자분들께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받았을 때 금융거래법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보이스피싱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셔야 합니다.